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을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 0%대 상승률입니다. 작년 말 입주 예정이던 공공민간아파트 101세대가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줄이는 층상 배관공법이 세종시 아파트 4천 가구에 적용될 뻔하다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회사에 호텔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겁니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개인 회사의 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해욱 대림산업회장과 대림산업, 계열사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각각 지분 55%와 45%를 보유한 A+D는 대림산업과 구 오라관광이 2014년부터 시작한 호텔 산업에 글래드란 명칭의 브랜드를 빌려주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따라 A+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D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었지만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고 마케팅 분담금까지 챙겼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글래드 브랜드를 대림산업이 만들었는데 A+D가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해 자사 소유로 삼은 뒤 브랜드 사용료를 챙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브랜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오라관광이 대신해준 뒤 이를 A+D에 넘기는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D가 호텔 산업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고가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증금 부과액은 대림산업 4억 300만 원, 오라관광 7억 3,300만 원, A+D 1억 6,900만 원으로 총 13억 500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라 지난 1월 이후 넉 달째 0%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4개월 연속 0%대를 찍은 건 2016년 5월에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1월에서 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록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휘발유와 돼지고기, 달걀 등 주요 품목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일부 업체의 소주와 맥주 공장 출고가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관찰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 관련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 건데요.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저질자재 사용, 측정, 조작, 부실 공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구조 관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04년 층간소음 관련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완공 뒤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LH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191세대의 아파트 중 95%는 사전에 인증받은 것보다 층간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곳 중 6곳은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작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조작된 완충제 품질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를 제출했고 성능시험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LH 등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 95%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평가도 허술했습니다. 최소 성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음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발급한 겁니다. 또 실제 공사 현장에는 인증시험 때보다 낮은 품질의 완충제를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에 연결된 자동 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와 변경, 해지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도입됩니다. 페이인포에서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서비스는 지난 2015년 7월 시작됐지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금융권 이용 고객들은 주거래 계좌를 바꿀 경우 자동 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범위 확대로 약 1억 1천만 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에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집안을 울리는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새 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줄이는 층상 배관 공법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시공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4천 가구에도 이 층상 배관이 적용될 뻔하다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민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4-2 생활권에 아파트를 지으려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LH가 작성한 공모 지침서를 살펴보면 설계 지침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당해층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해층 배관은 아랫집 천장에 화장실 배관을 묻는 층하 배관과 달리 자신의 집 화장실 바닥이나 벽면에 배관을 설치하는 층상 배관을 뜻합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인 층하 배관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가 아랫집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유발합니다. 반면 층상 배관은 자신의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처리할 수 있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층상 배관 공법이 세종시 4-1 생활권에 들어설 아파트 4천여 가구에 적용될 뻔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모에 나선 일부 건설사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LH 쪽의 층상 배관 대신 기존 방식인 층하 배관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이지만 강력히 밝힌 겁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은 하자 발생과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LH 세종본부에 층상 배관 대신 층하 배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LH 세종본부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뒤 층하 배관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LH는 설계 변경이 절차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도달할 수 있으면은 꼭 그 공법이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은 이제 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했던 거죠. 실제 주택건설 관련법에 따르면 층하 배관 적용 시 소음을 5데시벨 이상 줄일 수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저소음형 배관을 갖춘 층하 배관이 층상 배관보다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층상배관이 화장실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명확하지만 시공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어 일부 건설사들이 전면 확대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배관 설계를 두고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정창신 기자입니다. 층상배관의 장점은 단연 소음 저감입니다. 실제 층하배관이 적용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아 윗집 화장실 양변기에서 물을 내려보니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48데시벨입니다. 이번엔 층상배관을 갖춘 경기도의 다른 아파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했더니 약 33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층상배관은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집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남의 집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층하배관은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아랫집 천장을 뜯어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층상배관은 내 집 바닥이나 벽면을 뚫고 고치면 돼 이웃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층상배관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 특히 단지 고급화를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의 특화 설계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 단지로 손꼽히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층상배관이 적용됐습니다. 최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 원이 넘어 관심을 끈 개포 DH 포레센트도 층상배관을 단지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층상배관 장점이 명확하지만 일부 단점도 있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배관이 막히면 이건 바닥을 까야 돼요. 부배를 잘못 맞추거나 이러면 이게 배수가 잘 안 돼서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아울러 시공 자체가 까다롭고 비용이 층하배관보다 약 80만 원 더 드는 점도 지적합니다. 화장실 배관 설계를 두고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맞서는 상황. 건설업계에서 새 공법을 앞세운 진보와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의 대립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까지 층상배관을 갖춘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층상배관과 층하배관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기자, 우선 층간소음 문제 요즘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에 사는 최 모 씨가 경비원 A씨를 무참히 폭행해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비극의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A씨를 마구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한 달 뒤 숨졌습니다. 네. 층간소음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이 층간소음 문제가 좀 지표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집안에 울리는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2만 8천 건을 넘었는데요. 전년보다 24%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상담 건수는 총 13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건설사들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특화 설계 기술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그 층상배관 공법이라는 게 물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시공이 까다롭다는 등 이런 단점이 있다고요. 네, 층상배관 공법은 일부 단점만 보완한다면 기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다 보니까 현재 전문 시공업체가 전국에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기존에 하던 방식, 즉 층하배관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건설사들이 새로운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에 익숙해진 시스템이 아니고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아직도 많이 적용해보지 않는 경험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냥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 네. 네, 이런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 즉 갑의 위치에 있었을 때 층상배관 공법을 시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사들도 굳이 정비 사업이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에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층상배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기술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로 층상배관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100년 주택이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100% 다 그 층상배관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층상배관으로 전환됐다. 네, 아직 국내에선 층상배관이 널리 자리 잡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시공업체가 늘어나고 또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지금의 추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 단지 말고도 층상배관을 적용하는 곳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침마다 윗집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언짢았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 층상배관이란 신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자리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2차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혁신 서비스 9건 중 5건은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상 1사전속주의 규제 완화에 관한 겁니다. 2010년 4월부터 적용된 모범 규준에 의하면 대출 모집인은 한 개의 금융사와만 대출 모집 업무를 위탁 체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혁신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출 관련 5건의 혁신 서비스 지정에 대해 공급자 위주의 대출 상품이 소비자 위주로 변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다수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단장은 또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온라인 대출 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한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월에서 6월 중 처리할 방침입니다. 롯데 GRS가 도심 속 테마 식당 거리를 모티브로 지난 3월 서울 종로 오피스 빌딩 센트로폴리스에서 오픈한 스카이 31 푸드 에비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카이 31 푸드 에비뉴 종로는 정감 있는 종로의 옛 청취와 도시적 맛의 감성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식 전문점부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전문점 및 유명 디저트 카페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8개 외식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롯데 GRS는 2016년 8월 강동 경희대병원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 백병원과 SRT 역사, 공항, 잠실 월드타워 등 총 7곳에서 컨세션 사업을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입니다. 체외 진단기기 전문기업 수젠텍이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년엔 매출 380억 원을, 2021년에는 780억 원을 돌파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수젠텍은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기술 특례 방식을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기술성 평가 결과 두 기관으로부터 모두 A 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젠텍의 진단기기는 크게 종합병원용과 지역병원용, 개인병원용, 개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젠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중면역블롯은 종합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질환 등의 진단 시간을 2시간 30분 내외로 크게 줄였습니다. 2021년엔 다중면역블롯을 이용해 콧물로 치매를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소형 병원용 현장 진단기기는 인플루엔자와 심혈관 질환, 당뇨, 전립선암, 결핵, 치주 질환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핵의 경우 피 한 방울이면 40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식약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소형 저전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용 진단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수젠텍의 공모 희망가는 12,0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오는 15일에서 16일 일반 청약을 거쳐 5월 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볕까지 날씨가 무척 좋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공기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외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의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과 속초 2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또 공기가 나쁠 수 있어서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